쓰면 바로 시험 공지 알려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머신러닝 수업을 봅니다. 시험은 여기서 봅니다. 이번 시간에 SPM에 대해서 수업 기간이어가지고 렉처를 올리긴 했는데 녹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잘 항상 녹화해놓고 대충 체크 안 하고 올리는 중이라 나중에 한번 들어보니까 요즘 컴퓨터가 과부하가 생기는지 녹음이 좀 이상하게 되긴 하던데 좀 잘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그냥 SBM 하는 거였네. 컬널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한번 뭐 렉처 쭉 가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뤄야 될 문제들이 클러스터링이네. 헤이민스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여러 헤이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뭔지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저들이 뭔지 그리고 K-민스와 K-민스의 익스텐션들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들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인 만큼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주 사실 숙제를 내드리는 게 목표긴 했는데 게임 클러스터링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이번 주는 숙제를 안 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냥 잠깐 다시 복습을 하자면 슈퍼바이즈 러닝은 우리가 레이블이 있는 상황이에요. X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Y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라는 문제 있을 때 각 고양이들의 다양한 사진들이 있을 거고, 각 강아지들의 다양한 사진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답을 알려주죠. 그런 상황에서 안분 형태의 데이터셋,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없는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맞추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면, 결국 정답을 주어주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면,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Y가 없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걔네들은 무언가를 하는 상황에서 이걸 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보고요. 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레이블, 정답이 있는 경우를 얻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답을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정답이 없는 경우다. 그럼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라고 하면은, 강아지, 고양이 사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진이라고 하면, 그냥 인터넷에다가 뭐 아무 사진 이러면은 구글 이미지에 저장된 게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걔네들 우리가 강아지니, 고양이니, 사람이니, 자동차니,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다 긁어오기만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잘 되면 적합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알아서 고양이랑 강아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클러스팅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라는 게 약간 군집 이런 거잖아요. 군집화라는 뜻인 말인데 어떠한 데이터셋이 이렇게 퍼져 있다. XY에 대해서 데이터셋들이 각각이 퍼져 있다라고 하면 모여있는 데이터셋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이렇게 모여있고 여기 모여있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에게 레이블을 부여해야 돼요. 너희들끼리 비슷한 데이터야. 너희들끼리 비슷한 데이터야. 라고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에서의 비슷한 데이터끼리라는 것은 알지만 각 데이터가 모여있는 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얘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는 우리가 레이블 Y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unsupervised learning, 특히 클러스터링에서의 레이블은 그냥 각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형태의 우리가 레이블 1, 2, 3, 뭐 이 정도로 그냥 나타내는 거지. 이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단순히 얘네들이 다른 그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색깔 표시를 한 거지. 얘가 초록색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또 어려운 게 각 데이터를 각 얘네들을 몇 개로 구분해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데이터가 지금 사람이 봤을 때 이 데이터만 보고서는 아, 이걸 세 개로 나눈 게 적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보통 많이 퍼져 있고 여기가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아니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클러스터가 몇 개를 써야지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을 직접 우리가 사람이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계산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더 관련 있는 게 판다일지 바나나일지. 판다가 원숭이랑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나나가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판다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렇게 수가 나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인들은 이렇게 클러스터를 한다고 해요. 동양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우리는 원숭이 하면 바나나가 되는데 서양인들의 대부분은 원숭이와 판다를 이렇게 연관을 둔다고 해요. 클러스터링 수칙. 걔네들은 조금 더 공통점에 대해서 집중을 더 하는 경향이 있대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차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고 이런 뭔가가 있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클러스터를 해서 비슷한 분류로 만드는지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이모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분류를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뭔가 그룹들을 고양이와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복, 해피와 언해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을 때 뭐 얘를 두 개로 분류하라고 해라. 눈이 동그랗거나 동그랗지 않은 사람. 뭐 혀를 메롱했거나 메롱하지 않은 표정. 뭐 등등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분류에 대해서 뭐가 딱히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얘네들이 모두 다 합리적인 분류 방법인 거고 클러스터가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걔네들이 너무 막 데이터 한 개와 데이터 나머지 전체다 이런 식의 분류가 아니라면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는 데이터 상에서 맞다면 분류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퀄리 그 얘의 잘 됐냐 안 됐냐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이니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잘하냐 자체가 애매한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애매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매저를 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것은 결국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잘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잘 모은다는 것은 어떤 게 비슷하냐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similarity, 비슷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에 대해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유클리드 디스턴스입니다. 이게 L2 놈이고요. 어떠한 데이터는 결국 벡터 형태로 나타내질 거잖아요. 그래서 x1이 뭐 1, 3, 4, x2, 4, 2, 3, 7.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디멘션의 벡터라고 했을 때 그 벡터끼리의 차이를 유클리드는 놈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얘가 하나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20 바이 20이라고 합시다. 가로, 세로, 픽셀 사이즈가. 그럼 20 바이 20 곱하기 RGB 3의 전체적인 차원이 있는 거고, 각 하나의 그 픽셀마다, 그러니까 RGB의 픽셀, RGB 값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400, 1200개의 벡터 플랫하게 만들면 1200개 디멘션의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벡터끼리의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유클리디안 놈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L2 놈인 거고, 뭐 이것을 L1 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L 인피니티 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다양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걔네들의 파이를,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각 벡터들의 크기가 X방향과 Y방향의 스케일 자체가 다 이퀄리 됐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에런놈 자체는 얘가 거리가 x 벡터 마이너스 y 벡터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에런놈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L2놈이면은 x1과 y1이 이 1으로 되는 거고 L 인피니트 놈이면은 거리 차이 자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질 거고 L1, L2에서 점차적으로 이 곡선의 분율이 증가하는 형태로 놈이 생겨요. 여튼 벡터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런 놈이라는 것은 마네튼 디스턴스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뉴욕을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뉴욕 구글 맵이에요. 그 확대 맞긴 한데 뉴욕 맵을 구글로 보면 뉴욕 맵을 한번 가보시면 모든 도로가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확대라는 게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딱딱딱딱 격자화돼 가지고 가로 세로가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을 여행 가시면은 되게 편한 게 어, 길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59 스트리트, 57 스트리트 막 이렇게 숫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1부터 몇 가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 스트리트로 나눠져 있어서 아, 우리 뭐 브로드웨이가 42번 간 거야? 뮤지컬 많이 하는데? 그럼 42번째 스트리트가 브로드웨이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송도도 그렇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경로가 그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뉴욕에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가는 거리는 우리는 대각선으로 뚫어갈 수가 없어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거리는 항상 X로 가거나 Y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XY로 걷을 때 A에서 B까지 걸리는 거리를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맨하튼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뉴욕 맨하튼이. 그래서 이 파란색과 초록색 거리가 결국 같은 거고 이렇게 가든 X랑 Y의 합은 똑같은 거고 유클리디아는 그냥 A와 B를 잇는 직선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맨하튼 디스턴스는 결국 이 X와 Y의 합의 그 각 방향들로 합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각 방향으로부터 X만큼 Y만큼의 거리니까 그게 이 맨하튼 디스턴스다. 에런 놈이고 엘트 놈이고 뭐 결국 디스턴스를 메저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인 거죠. 또 이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사인 시밀러리티인데 이거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떠한 벡터 X와 Y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걔네의 시밀러리티를 이 X 벡터의 크기, Y 벡터의 크기의 내적 이게 결국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와 Y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근처에 있으면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벡터의 방향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 2차원이나 3차원 상에서는 내적한 형태니까 걔의 각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4차원 이상으로 하면 이걸 지오메트리컬하게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4차원 이상이어도 이게 몇 차원이어도 내적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방향성에 대한 시밀러리티가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각 벡터의 방향의 각도만 생각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극단적으로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얘의 시밀러리티와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와 시밀러리티가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각 벡터들이 뭐 데이터들의 스케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쓰면 안 되고요. 데이터 자체가 조금 더 노멀라이즈 돼 있어서 각자의 크기들이 비슷할 때 시밀러리티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또 살펴볼 디스턴스 중에 하나가 마할로노비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디스턴스인데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했을 때는 x와 y 스케일이 같다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스케일을 똑같이 그러니까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쪽으로는 많이 퍼져 있고 이쪽으로는 적게 퍼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구해줘서 이 분포를 그리면 그러니까 이 분포를 얘를 뭐 가우시안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그려졌다고 했을 때 얘는 이만큼 퍼져 있고 얘는 이만큼 적게 퍼져 있는데 이 적게 퍼진 만큼 넓게 퍼진 만큼의 디스턴스를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클립스 그 타원으로 이 데이터를 포함한 형태를 만들어냈으면 이 D1, D2, D3를 같이 보겠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퍼져 있었을 때 우리는 데이터 각 스케일마다 데이터의 거리를 같이 보겠다. 여기에서의 모든 D1, D2, D3가 같이 보겠다 하는 계산 방법이 이렇게입니다. 아까 말했던 L2 놈에서는 dxy를 다시 쓰면 얘를 벡터 형태로 쓰면 x-y 트랜스포즈 x-y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까의 이 이퀘이션은 결국 x 각 엘리멘트당 페어해서 썸한 게 왜 지워졌지?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I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L2 놈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x, y 각 방향 스케일마다 얘를 만들어주는 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왠지 제 생각인데 코베리언스가 아니라 코베리언스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분산이 한쪽으로 크다는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분산이 크고 이쪽으로 분산이 작아요. 그럼 분산이 크다는 것은 분산이 큰 값으로 x 스퀘어를 나눠줘야지 각지 디스턴스가 맞춰질 테니까 아마 분산을 마이너스 1역 매트릭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포를 고려해서 디스턴스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베리어블들이 각 스케일들이 다를 때 이러한 말러노비스 디스턴스
매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률 분포나 이런 형태로 뭐 모델링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말로노비스 디스턴스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또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이 뭔가 네, 벡터가 아니라 어떠한 디스크릿한 뭐 A, B, 블러드 타입, 헤어 컬러가 블랙, 브라운, 블랙, 레드 뭐 이런 형태의 벡터 0.1, 0.3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엘트놈이나 뭐 이런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상황이었을 때는 어떻게 데이터가 비슷하냐를 따지면 여기에서도 결국 우리가 디스턴스라는 메저를 만들어내는 건데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는 이 관점에서 다양한 피처들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럼 다른 것들을 뭐 샌다. 스튜던트 1와 스튜던트 2는 둘 다 다르죠. 그럼 디스턴스가 뭐 둘 다 다르니까 2인 거고 스튜던스 1과 스튜던스 3는 하나가 다르니까 디스턴스가 1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자칼드 시밀러리티도 비슷하게 이 전체의 셋 안에서 전체의 A와 B의 합집합 안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몇 개인지 같은 건 크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셋들은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보통은 얘네들도 뭐 약간 인코딩을 하죠. 인코딩을 해서 저번에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원핫 코딩 같은 경우로 레이블링을 만들어낸 다음에 벡터 형태로 숫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계산을 하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머신러닝에서는 숫자를 다루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저번에 썼던 디멘션 리덕션 알고리즘으로 뭔가 조금 더 다른 피처 벡터로 만들어내고 그 피처 벡터를 기반으로 지오메트릭 디스턴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아니면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나 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의 분포를 데이터의 근접함을 나타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민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K-민스는 이 데이터 자체가 어쨌든 유클리디안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형태의 스페이스에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걔네들을 계산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어쨌든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꼭 유클리디언스 스페이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K-민스를 어떻게든 변형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디스턴스, 메저만 할 수 있으면은 K-민스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라는 거 맞지? K개의 클래스, 왜 K-민스인지 모르겠지만 K개의 클래스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러스터링을 K개로 할 거야라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우리가 입력해줘야 거기에 알고리즘이 맞춰서 작동이 돼. 그래서 K개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건데, 클러스터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아기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고, 그 유클리디언스 스페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유클리디언스 디스턴스를 써가지고 유클리디언스 디스턴스가 가깝다, 적다, 입니다. 이 K-미스 알고리즘이,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치킨은 에그 프로블럼이에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더 이게 와닿을 이야기인데, 클러스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X, Y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에서 얘네들이 한 클러스터 안에 있다라고 정해져 있었을 때, 그럼 클러스터 안에서의 얘네들의 거리들은 디스턴스를 잘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클러스터 안에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가 있다고 했었을 때 걔를 기준으로 얘랑 근처에 있는 클러스터의 중심점끼리의 거리가 가까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알고리즘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이게 왔다 갔다 어떤 하나를 알면 A를 알면 B를 알 수 있고 B를 알면 A를 알 수 있는데 뭐부터 알아야 되냐? 그래서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을 볼 수가 있고 얘는 NP 할드라는 문제의 분류로 범위로 분류가 됩니다. NP라는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찾는 방법은 모르는데 정답을 찾았으면은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NP로 이렇게 범주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NP 할드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수학적인 기준인데 어떠한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NP 할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이 클러스터링 페이민스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완벽한 최적화 방법이 존재하진 않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간단한 휴리스틱을 기반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케이미스의 알고리즘은 사실 간단해요. 처음에는 클러스터 센터를 몇 개를 정해줍니다. 우리는 K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이미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클러스터가 3개로 나눠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지금 검은색 데이터를 기준으로 클러스터가 뭐 만들어진다면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하면 잘 작동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으로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클러스터를 나눈다고 하면 걔네들을 그냥 랜덤하게 뿌려요. 랜덤하게 아무개나 뿌립니다. 그럼 뿌린 점을 기준으로 첫 번째 어사이먼트를 하는데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가장 가까운지를 따져서 그 클러스터에 배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클러스터 센터라고 합시다. 클러스터 센터를 랜덤하게 뿌렸어요. 클러스터 센터를 뿌린 다음에 각 데이터가 이 클러스터 센터에 가까운지, 여기에 가까운지, 여기에 가까운지,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면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에 어사인을 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봤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얘는 초록색으로 어사인을 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각 클러스터 센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어사인을 합니다. 그럼 랜덤하게 만들어진 클러스터 센터에 대해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모였죠? 모인 상황에서 리피팅 스텝, 클러스터의 센터를 이동하는데 어, center of gravity of the data assigned to it.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모여 있는 점의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센터를 모으. 그래서 클러스터 센터를 처음에 여기로 잡고 나서 모으니까 이렇게 2개, 4개가 모였는데 모인 점의 기준으로 여기 2개의 중심은 이쪽이 되겠죠? 여기 4개의 중심은 대략적으로 이쪽이 될 거예요. 뭐, 뭐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3개의 중심은 여기가 돼요. 그럼 이렇게 클러스터 센터를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 센터를 이동한 게 리피팅 스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반복합니다. 어사인과 리피팅을. 그럼 이게 어사인하고 리피팅이 됐으면 새로운 클러스터 센터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어사인먼트는 어떻게 하냐? 데이터 포인트,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새로 바뀐 클러스터 센터로 거리를 계산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얘 어사인을 하면, 그럼 얘는 여기 어사인이 되는 거고, 얘 이렇게 세 개를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 얘 어사인 이렇게 되는 거. 얘 이렇게 했을 때 어사인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어사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어사인이 될 거예요. 어사인이 돼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다시 리피팅을 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세 개의 중심이었으니까 세 개의 중심인 이쪽으로 클러스터가 옮겨지고, 여기에 세 개의 중심은 이쪽으로 클러스터가 옮겨지고, 얘는 이렇게 옮겨지겠죠. 얘는 그대로겠네. 그래서 이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각 클러스터가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어요. 이게 케이미스 방법. 스킨앤에그 프로블럼에서 말했던 게 클러스터가 어사인이 됐으면 여기에서 클러스터 센터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클러스터 센터를 알 수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아 그러면 일단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가 케이미스 알고리즘. 그래서 이런 데이터 포인트를 클러스터 두 개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럼 랜덤하게 클러스터 센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았어요. 아무렇게나 뽑고 각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가까운지 여기에 가까운지를 해서 배정을 해요. 이게 어사인먼트죠. 어사인을 배정하고 어사인된 파란색 데이터에 대해서의 민, 빨간색 데이터에 대해서 민을 해서 리피팅을 하고, 리피팅을 했으면 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사인을 하죠. 각 데이터 포인트들이 여기에 가까운지 여기에 가까운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고 리피팅을 하고 어사인을 하고 리피팅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잘 나뉘게 된다. 이게 K-밍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를 뭐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가 4개가 있는데 4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사인을 해서 점차적으로 클러스터링이 되는 알고리즘이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랜덤하게 이렇게 어사인을 했다가 랜덤한 게 가까워지는 선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바뀌고 점점점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그 우리가 결국 계산하는 것들은 각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거리의 합이잖아요. 이게 코스트 펑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코스트는 항상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K-민스를 수학적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클러스터 센터 뮤i라는 게 있으면 뮤i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각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클러스터 센터와의 차이의 썸 더하기 그게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라서 얘가 굉장히 논리미어한 형태의 함수죠. 그래서 얘를 최적화하기가 어려운데 그 순간 우리가 어사인 하는 상황에 xi들이 각 데이터들이 얘 어사인 될지 얘 어사인 될지 모르겠지만 어사인이 돼야지 결정이 돼야지 그 클러스터의 민과의 오차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어사인먼트 스텝을 본다고 하면 이미 여기에서 클러스터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까지의 거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배정이 된 상황이 아니야. 배정을 하는 상황이. 클러스터 민이 있는 상황에서의 배정을 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여기에 배정할지 여기에 배정할지를 계산하는 건데 당연히 x를 민에 가까운 형태로 배정을 해야지 코스트 펑션이 줄어들죠. 얘를 여기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배정하면 클러스터에 여기에 배정하면 거리가 크니까 나중에 결국 거리에 큰 것을 제곱하는 게 코스트에 들어가는데 더 큰 코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센터에 배정한다 라는 자체가 J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J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거고 클러스터가 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클러스터 안에서의 이 센트로이드를 움직이는 과정은 이 뮤아이를 바꾸는 건데 UI를 바꾸는 과정은 얘가 결국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얘를 최소화하는 것은 얘도 결국 코스트를 점점 줄이는 방법이에요. 각 스텝이 이 코스트 펑션에서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항상 감소해요. 어사인을 새로 할 때마다, 리피팅을 새로 할 때마다 코스트는 항상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는 최적화가 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데이터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각 데이터에서부터 그 클러스터의 센터까지의 거리의 합이잖아요, 결국. 걔네들을 다 더한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각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어사인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미 지금 센트로이드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센트로이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데이터와 센트로이드끼리의 합이 거리의 합이 우리가 코스트니까 걔네들을 줄여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배정하는 게 얘를 이렇게 배정하는 것보다 얘의 거리가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정하는 게 코스트 전체적인 코스트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사인먼트를 스텝을 해서 얘가 만약에 원래 빨간색의 클러스터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들은 빨간색으로 배정이 되는데 얘네들을 다시 새로운 배정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작업. 이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작업은 얘 배정에 따라서 얘 디스턴스를 이 디스턴스로 줄여주는 거니까 전체 커스트의 디스턴스 썸이 줄어드는 거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클러스터를 새로 어사인해 주는데 더 가까운 형태의 클러스터로 어사인해 주니까 당연히 전체 코스트가 줄어드는 거고요. 클러스터가 결정된 상황에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어사인 한 상황에서 얘를 민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얘를 민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그 과정도 우리가 전체 클러스터에서의 그 디스턴스의 합을 줄여야 되는데 얘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얘를 민으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줄어든다. 그래서 항상 코스트는 줄어든다. K-민스의 핵심. 근데 얘는 말했듯이 NP-hard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최적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트가 줄어든다고 해도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건데 얘가 여기로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딘가에서 멈춰가지고 더 안 줄어들어 버릴 수 있는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 개의 데이터 세 개의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못하면 클러스팅의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라운드 트루스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없게 돼요.
얘네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 K-means 이터레이티브 스텝을 계속 했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최대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얘일 거거든요. 코스트가 뭐 100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코스트가 뭐 조금 더 높겠죠. 150, 뭐 130 이렇게 높을 텐데 결국 이터레이션 스텝을 할 때마다 점점 줄어들지만 얘네들은 줄어들지 못하고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애들이다. 왜 그렇게 되냐? 처음에 이니셜 센터를 맨 처음에 센터를 유니폼한 랜덤으로 뽑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뭐 이렇게 처음에 두 개를 뽑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클러스터 나중에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로컬 미니멈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냐? 그냥 많은 스타팅 포인트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세 개를 뿌려봐서 클러스터 해보고, 다른 데 세 개에서 뿌려봐서 클러스터 해보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찾으면은 로컬 미니멈을 일단 피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결과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스플릿 앤 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럼 가까운 형태의 두 개의 클러스터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전체 클러스터 개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를 랜덤으로 큰 클러스터를 뽑아가지고 얘를 두 개로 나뉘어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런 부적으로도 로컬 미니멈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니셜라이션을 잘하면 로컬 미니멈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K-means 플러스 플러스라는 K-means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는 결국 맨 처음에 클러스터 센터를 랜덤하게 뽑았어요. 아무데나 랜덤하게 뽑았는데 이제 랜덤하게 바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씩 뽑는 겁니다. 하나씩 뽑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뽑는 것을 데이터 포인트의 위치로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데이터가 1, 2, 3, 4, 5, 6, 7, 8, 9개의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요. 이게 그럼 첫 번째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센터. 첫 번째 클러스터의 센터가 돼. 클러스터를 뭐 세 개를 뽑는다고 하면 클러스터 센터를 세 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센터는 어떻게 뽑냐? 여기에서의 각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에서의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각 데이터 포인트들이 디스턴스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그럼 그 디스턴스가 가장 크면 클수록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클러스터를 뽑는데 얘가 다음에 클러스터 센터가 될 확률, 얘가 다음에 클러스터가 센터가 될 확률. 각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 다음에 세컨드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걔네들의 확률을 얘네들의 디스턴스의 스퀘어 오브 디스턴스에 비례하게 해줘요. 그럼 얘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클러스터 센터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먼 애들로 얘가 배정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확률론적이라서 랜덤하게 배정이 되는데 얘가 두 번째 센터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가 됐고 얘가 두 번째 클러스터 센터가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클러스터 센터는 어떻게 되냐? 각 또 지금 남은 데이터 포인트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이제까지 정해져 있는 클러스터 센터와의 디스턴스를 가장 가까운 걸 구해요. 각 데이터 포인트들은 얘의 경우 얘랑 얘 중에서 얘가 더 가까우니까 얘 디스턴스가 되는 거고 얘의 경우는 얘랑 얘 중에서 얘가 가까우니까 얘 디스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와의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가장 먼 디스턴스의 제곱에 비례하게 프로버빌리티를 높여요. 얘가 제일 멀리 있으니까 얘가 그 다음 세 번째 클러스터 센터가 될 확률이 높고 얘가 제일 가까우니까 얘가 제일 가장 세 번째 클러스터가 될 확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를 세 개를 놔두면 그럼 첫 번째 여기 뽑히고 두 번째 여기 뽑히고 얘가 가장 높은 확률이니까 여기에 클러스터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애초에 점점 멀면 멀수록 데이터가 멀면 멀수록 클러스터가 될 확률이 있어서 클러스터가 골고루 퍼지게 되고 얘가 이니셜라이즈를 잘 하는 방법이에요. 크리스티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대로 K-민스를 적용을 시키면은 됩니다. 이게 K-민스 플러스 플러스. 여기에서의 예시를 보면 K-민스 플러스 플러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클러스터를 3개를 만든다고 합시다.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아무 데이터나 랜덤하게 뽑아요. 첫 번째로. 그럼 첫 번째로 랜덤하게 클러스터 센터를 잡았으면 각 데이터들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각 디스턴스가 제일 먼 애들이 확률이 높다고 됐어요. 그 다음 클러스터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의 근처보다는 이쪽에서의 근처의 데이터, 여기들이 더 머니까 여기에서 뭔가 클러스터, 그 다음 클러스터가 될 확률이 있겠죠? 그럼 얘가 첫 번째 클러스터가 뽑혔으면 그 다음 클러스터는 여기에 뽑히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뽑혔으니까 그 다음 클러스터는 이제 각자 여기에서의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를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럼 뭐 이쪽이 제일 멀거나 이쪽이 제일 멀으니까 여기에서 디스턴스 뭐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뽑혀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저선을 처음에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K-미스를 돌리면 어 일단 이 처음에 시작하는 클러스터 센터가 최대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것을 먹냐? 데이터가 이렇게 막 어떤 몰려 있을 때 유니폼하게 센터를 뽑으면 처음에 센터를 이렇게 3개를 뽑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로컬 미니멈 같은 게 잘 빠지게 되거든요. 얘는 이쪽으로 가더라도 얘네 2개는 여기에 있는다든지.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멀리 퍼지기 시작해서 이니셜라이징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렴이 좀 더 잘 된다. 그래서 그냥 프랙티컬하게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K-미스보다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K-미스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다 어사인을 각 클러스터에서 다 데이터 디스턴스를 계산해야 되고 그 리피팅 할 때는 각 클러스터의 민을 다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마다 계산을 다 해야 돼서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그냥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가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면 전체 데이터셋에서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해요. 랜덤하게 샘플을 한 것으로 기반으로 그 K-means 뭐 리피팅이랑 어사인먼트를 하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샘플을 하고 어사인을 하고 리피팅을 하고 얘네들을 이터레이트 한다. 그러니까 매번 새로 조금 데이터 샘플을 하고 하는 것이 미니 배치 방법입니다. 얘는 계산량과 메모리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K 매도이즈는 우리가 이제까지 클러스터 센터를 계산하는데 민을 계산했잖아요.
근데 민을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민이 아니라 그 데이터의 중간 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의 중간 포인트를 설정하면은 각 여기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간 포인트라고 했을 때 얘가 설정이 돼요. 그럼 민보다는 이 중간 값을 계산하는 게 아웃라이어에 이렇게 막 아웃라이어가 있었을 때 걔네보다 로버스트하게 클러스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 강건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 봤었을 때 1, 2, 3, 4가 있고 갑자기 100이라는 뜬금없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얘는 아웃라이어잖아요. 그럼 민으로 해주면은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어떠한 큰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간 값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 몰려있는 데이터의 근처로 갈 수가 있어서 아웃라이어에 조금 더 로버스트해진다. 이게 K-매드. 그래서 막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결국 K-민스를 시작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항상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개선되는 흐름을 이해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K-민스를 할 때 K를 우리가 사전에 정의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 K를 어떻게 정하지 않고 적절한 K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뭐 이걸 엘보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K-민스에서 K를 모든 K에 대해서 그냥 다 알고리즘을 돌려봐요. 알고리즘을 다 돌리면은 결국 코스트가 K에 따라서 점점 감소합니다. 그럼 적당히 감소하는 포인트, 엘보 포인트. 이게 엘보처럼 생겼으니까 사람. 코스트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K가 증가할 때 이게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급격하지 않게 감소를 해요. 그럼 그 포인트 엘보에서 얘가 적당한 K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퓨리스틱하게. K-민스에서 K를 증가시킬수록 전체 코스트는 항상 감소해요. 왜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걔네들을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클러스터링하는 K를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고 네 개에서 늘렸을 때 얘의 전체 코스트는 전체 코스트에 대한 식이 이거였는데 얘는 항상 감소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세 개 이렇게 어사인이 됐다고 합시다. 세 개의 클러스터를 어사인이 됐는데 얘를 네 개로 만들려고 해요. 클러스터를. 그럼 네 개를 만들면 얘 데이터가 뭐 여기에서 이 큰 거가 나눠서 여기에 새로운 센터 하나, 여기에 새로운 센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아마? 그럼 나눠진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로 쪼개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쪼개지는 순간 민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각 데이터가 민까지의 거리의 합이 두 개로 나눠지면 나눠진 만큼 당연히 더 계산되는 게 작아지니까 전체 디스턴스의 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클러스터 수가 있다면은 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클러스터가 4개라고 하면 여기에 미니 하나가 있고 똑같은 위치에 미니 하나가 더 있어서 클러스터가 똑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의 코스트가 같은 거고 거기에서 클러스터 민으로 움직였을 때 코스트를 더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트가 더 증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로컬 옵티멀에 빠져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우리가 찾은 헬 자체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 전에 찾은 해에서만 출발을 하더라도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트는 디크리징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K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K개를 또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똑똑한 방법이 실루엣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실루엣 어널리시스는 일단 클러스터링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얘가 K가 적절히 잘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인데 클러스터링을 했다고 합시다. 0, 1, 2, 3 이렇게 나눠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AI와 BI라는 디스턴스를 정해. AI는 같은 클러스터에서 각 포인트들끼리의 디스턴스. 그럼 여기에서 막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끼리의 디스턴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디스턴스의 평균이 AI. 클러스터 안에서의 그 포인터들끼리의 평균 디스턴스가 AI고, BI는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파란색, 빨간색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가 파란색이죠. 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포인트들과의 디스턴스의 평균이 BI예요. 그러니까 BI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간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AI는 클러스터 안에 포인트들끼리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BI에서 AI를 빼면 우리가 멀리 있는 클러스터와의 거리에서 지금 안에 클러스터 안의 거리인 거잖아요. 클러스터가 잘 분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클러스터가 잘 분리되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클러스터 안의 거리보다 지금 현재 안에 클러스터 안 간의 거리가 당연히 클 겁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BI가 AI보다 클 거라서 SI가 높은 값이 돼야 돼요. 근데 클러스터가 잘 안 됐다. 지금 이렇게 세 개가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클러스터 K를 3에서 4로 늘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떠한 클러스터, 이 파란색은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져서 네 개의 클러스터가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AI는 여기 간의 디스턴스인 거고 여기에서의 BI를 계산하면은 이 클러스터 간끼리 거리니까 AI랑 BI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SI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이걸 각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I니까 첫 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첫 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S0, S2, S1, S3를 계산을 하고, 걔네들의 디스턴스들을 쭉 뽑으면, 적절하게 디스턴스가 나눠져 있을 때, K개가 4개라고 적절하게 나눠져 있을 때는, 이 SI가 적절하게, 각 포인트들 간의 디스턴스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얘를 굳이 억지로 하나 클러스터를 늘렸어요. 5개로 늘렸어요, K를. 그럼 늘렸을 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게 이 3개를 2개로 쪼갰대. 3-1과 3-2가 나오는데, 그럼 3-1과 3-2는 이 실루엣 각 포인트들끼리의 디스턴스를 계산했었을 때, 이 디스턴스가 낮게 나옵니다. 왜냐, 이 클러스터끼리의 거리가 작아지니까. 다른 리어리스트 클러스터와의 거리와 클러스터 안의 포인트들 간의 거리가 큰 차이가 안 나게 돼. 혹은 K를 4에서 3으로 줄였다고 했었을 때, 그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이렇게 0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실루엣도 여기 간의 디스턴스가 클러스터 안에서의 디스턴스가 AI가 커지기 때문에 이 BI 대비 AI가 커서 실루엣 값이 어떤 값이 작게 나와요. 이 실루엣
값을 기반으로 실루엣 값이 작으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큰 실루엣을 가질 수 있도록 만족하는 K는 4이다. 이걸 기반으로 적절한 K가 몇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클러스터를 K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엑스민과 지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점차적으로 클러스터를 뭐 새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일단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1이나 두 개의 숫자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요.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얘를 클러스터를 한번 숫자를 나눠봐요. 그래서 어떤 클러스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실제로 뭐 이게 크게 모델이 잘 증가를 하면 성능이 증가를 하면 나누자. 근데 그 기준점이 확률론적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이 클러스터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누자. 했을 때의 뭐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나눌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에서 시작을 해서 클러스터를 나누는 기준에 맞춰서 점점 나누다가 기준이 맞춰졌어. 그럼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K개를 K라는 것을 결정할 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결국 픽셀의 단위도 어쨌든 데이터 포인터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이 이미지를 클러스터링 해보자라고 하면 K든 E라고 하면 결국 두 가지 색깔로 나누는 것이네. 가장 전체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얘를 두 가지 이미지의 색깔 가장 가까운 데이터로 클러스터링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10개의 색으로만 나누더라도 이렇게 꽤나 이미지가 잘 모사가 되니까 이 말은 즉슨 데이터를 굉장히 리덕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단순히 10개의 색깔만으로도 표현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색이 가장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냐. 클러스터의 센터가 여기 10가지의 색에서 이미지 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K-means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클러스터를 그냥 이미지 전체의 거리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럼 얘를 훨씬 더 이미지를 뭐 100개로 나눈다, 아니 1000개로 나눈다, 100개로 나눈다, 뭐 30개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각 이미지를 거리별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돼가지고, 기초적인 세그멘테이션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모으다 보면은, 뭐 그럼 여기에서 모아진 것을 기반으로 얘네들은 어떤 종류야, 얘네들은 어떤 종류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도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리를 하면 데이터 포인트를 비슷한 그룹으로 나누는 게 우리 전체적인 클러스터링의 목표였고, K-means는 반복해서 클러스터를 배정하고 클러스터의 배정에서의 클러스터의 센터를 찾는다. 얘네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수렴을 한다. 코스트는 모노토닉하게 디크리징 하니까. 이게 K-means 알고리즘. 근데 이 코스트를 계산하는데 민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민보다는 로버스트하게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계산을 코스트를 하겠다. 그게 중간값을 뽑아내는 K 매도이즈고요.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를 유니폼하게 뽑은 다음에 클러스터의 센터들을 유니폼하게 뽑은 다음에 최적화를 진행하는데 이 이니셜 포인트를 잘 뽑아내겠다가 K 민 플러스 플러스이고 전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은 데이터를 적절히 샘플링을 해서 적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K-민스를 하고 다시 샘플링을 하고 다시 K-민스를 하고 이게 미니 배치 K-민스. K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선택할 거냐? 휴리스틱하게는 모든 K에 대해서 다 해봐가지고 엘보우 포인트를 찾는다가 엘보우 메소드 아니면 각 클러스터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분석을 하는 데가 실루엣 언어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익스텐션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뭐 K-means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들인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25분까지 피도록 하고 자, 다시 해봅시다. K-means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K-means 말고 다른 형태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K-means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운더리가 리니어예요. 바운더리가 왜 리니어냐?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나서 어떠한 클러스터에 배치를 할지 얼라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얼라인을 했을 때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얼라인을 합니다. 그럼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얘는 정확하게 얘와 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는 정확하게 리니어한 바운더리에 있어요. 클러스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각 상황에서의 다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바운더리가 결정이 돼요.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얼라인을 해야 되니까 클러스터에 대해서 클러스터의 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리니어한 바운더리로 되지 못하는 형태의 데이터셋들 이러한 데이터셋들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K-means는 리니어하게 얘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도 세 개를 나눈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리니어하게 뭐 나눌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 축으로는 스케일이 베리언스가 크고 축으로는 작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얘 각자의 스케일이 XY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유클리디안스 디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좀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K-means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DB스캔,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Fit Noise. 이름이 참 복잡한데 DB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음. 아이디어는 좀 간단해요. 클러스터가 분류되는 것은 덴스하게 모여 있다, 데이터가. 그래서 얘의 강점 중에 하나는 클러스터 개수 K-클러스터, K-means처럼 K 클러스터로 나눠져 있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를 알아서 개수를 결정을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DB 스캔을 하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클러스터로 나눠질 수가 있고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클러스터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을 봅시다. 이 GIF를 따라가 봅시다. 포인트를 하나 잡아요. 포인트에서 바운더리를 치고 그 바운더리에 몇 개가 있는지를 보서 충분히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같은 클러스터로 해요. 같은 클러스터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또 바운더리를 치고 거기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같은 클러스터로 돼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포인트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없으면은 아무 데이터 포인트를 잡아요. 아무 데이터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서 또 이제 바운더리를 치고 거기 안에 근처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으면 포기. 아무 데이터를 잡고 바운더리를 치고 그 데이터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센 다음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면 또 포기.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운더를 쳤더니 충분한 데이터가 생겼어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고 새로 들어온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 바운더리를 친 다음에 각 그 바운더리에 있는지 체크. 그래서 다 같은 충분한 덴서티가 있으면 클러스터가 생겼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운더리 쳤을 때 거기 안에 포인트가 추가로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은 클러스터가 안 됩니다. 포기. 얘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더니 그 안에 3개가 없으니까 얘도 안 됐어. 무슨 느낌으로 진행되는지 알겠죠? 랜덤하게 포인트를 뽑고 얘를 그냥 코어 포인트라고 시작을 하면 코어 포인트는 어떤 디스턴스 D 안에 최소 n개의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만족하면 얘가 코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블, 색깔을 부여를 해요. 색깔을 부여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색깔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각 네이버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바운더를 똑같이 D만큼 치고 D 안에 N개의 포인트가 있는지를 여부를 해서 점점 확장을 해나갑니다. 점점 확장을 해나가고 모든 포인트들에서 확장을 했을 때 그게 끝났다라면 그게 클러스터로 픽스가 되는데 확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포인트에서 랜덤하게 뽑고 걔네들이 새로운 코어 포인트로 보고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이게 DB 스캔입니다. density based cluster, spatial clustering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입실로는 디스턴스고 여기 디스턴스 안에 포인트가 몇 개 있어야 되는 디스턴스고 거기 안에 포인트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디스턴스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이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거기 안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덴서티가 작은 것들은 다 검은색 점으로 지금 클러스터링이 안 된 상태로 보일 수가 있고 이 여기에서는 클러스터가 4개 만들고 끝이 났는데 지금 여기는 클러스터가 새까맣게 12개까지도 이어질 수 그러니까 이 얼마만큼의 우리가 바운더리 디스턴스를 각 디스턴스를 채울 거냐 그리고 거기 안에 몇 개의 포인트가 있을 거냐 를 결정해주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합니다. 좋은 점은 그냥 덴서티를 기본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형태, 아까 비선형성을 가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아웃라이어를 알아서 검증해주죠. 얘 뭐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을 아웃라이어로 평가를 해주니까 그런 것도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은 페이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되고 나서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오면 바운더리 기반으로 바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이퍼 파라미터 이 n과 d를 튜닝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덴서티가 몰려있는 애들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스팔스예요. 그러니까 덴서티가 다른 특성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클러스터링은 DB 스캔으로는 잘 되지만 스팔스한 애들한테는 이게 ND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K-민스에서는 잘 작동이 돼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됐지만 디스캔에서는 안 됐다.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이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인데 얘는 하이어키를 계급을 하나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주는 방식이에요. 이 하이어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다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 쌓아가는 형태의 아글로머레이트 방식이 있고 다 전체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나눠가면서 하이어키를
만들어가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게 디바이스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방식은 이렇게 누적해서 쌓아가는 식으로 만듭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각계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비슷한 데이터끼리를 모아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 네, 이러한 하이라키 클러스터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다 분리되어 있는 포인트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합친단 말이에요. 합쳐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다 합친 것까지가 가요. 다 합쳐지는 가는데 이게 순서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몇 개를 두 개를 만들 거야 하면 맨 마지막에서 자르면 되고 클러스터를 세 개를 만들 거야 하면 여기서 자르면 되고 클러스터를 뭐 다섯 개를 만들 거야 하면 뭐 여기서 자르면 되고 K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몇 개 할 거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계급도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이렇게 합쳐지고 더 합쳐지고 만들어낼 거냐를 계급화해서 도표처럼 만들어낸 걸 덴드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 아까 질문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덴드로그램인지 덴드로그램이나 뭐 아까 뭐였죠? RBHF, 리커시브 필버트 스페이스 RKHF, 리커시브 아니 리프로듀싱 커널 필버트 스페이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인데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이렇게 어렵거나 뭐 한 번 이렇게 쭉 했거나 뭐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을 거니까 알아서 공부를 하실 때 적당히 아 이것 좀 어렵다 싶으면 넘기세요.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참고용으로 가지고 온 자료들도 많은 덴드로그램도 저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이 아글로머레이티브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누적해서 쌓아갔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여튼 갑자기 딴 길로 샜지만 이걸 덴드로그램이라고 부른대요. 한글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결국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가 다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점점점 데이터를 묶어가면서 클러스터링을 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데이터 포인트끼리 묶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데이터를 묶는 건 쉬워요. 이렇게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다섯 개의 데이터에서 뭔가 두 포인트를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두 포인트를 묶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묶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각 데이터들이 다 거리 계산이 될 텐데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A, B네. 그럼 A, B를 묶으면서 이렇게 A, B, C, D, E가 있을 때 A, B를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A, B로 묶은 클러스터랑 C를 묶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야 왜 이러는 D를 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순서를 D를 먼저 묶을지 아니면 아마 클러스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마지막에는 A, B, C, D가 다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최종적으로 묶이는데 아마 A, B 다음에 A, B랑 C가 묶일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묶일 거예요. 그 다음에 A, B, C, D가 다 묶여서 A,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A, B, C가 되는 거고 D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D가 먼저 묶일지 아니면 여기가 A, B, C가 먼저 묶일지 D가 먼저 묶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A, B, C가 먼저 묶이면 D가 조금 더 그 나중 스텝에서 묶이게 되는 거겠죠?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A, B와 C와의 관계, 그러니까 클러스터와 포인트와의 디스턴스와 포인트끼리의 디스턴스 간에 어떤 게 더 짧냐, 어떤 게 더 길냐를 기반으로 묶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클러스터와 포인트의 디스턴스를 어떻게 정의하지? 혹은 얘도 한번 B도 묶이고 나면 클러스터가 생길 텐데 클러스터끼리의 디스턴스를 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끼리의 디스턴스를 어떻게 계산을 하지? 그걸 기반으로 가장 짧은 디스턴스부터 묶어야 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끼리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링키지라고 부르고요. 간단한, 다양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심플 링키지는 미니멀 디스턴스입니다. 미니멀 디스턴스라는 것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가 싱글 링키지. 그러니까 이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의 가장 가까운 두 개의 포인트들 간의 거리가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는 두 클러스터 간의 가장 먼 거리가 컴플리트 링키지. 에버리지 링키지는 모든 포인트 간의 디스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총 6개의 디스턴스가 있는 6개의 디스턴스를 평균한 게 에버리지 링키지. 월드 링키지는 조금 더 복잡한데 increase it in within cluster variance. 그러니까 클러스터 안에서의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포인트들끼리. 이 포인트들끼리의 거리가 있으면 얘의 분포로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베리언스가 있겠죠. 얘를 만약에 하나의 클러스로 합친다고 했을 때 그럼 디스턴스가 이렇게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디스턴스가 생기면서 증가하는 베리언스가 있어요. 베리언스가 증가되겠죠. 거리가 더 멀어지고 이럴 테니까. 클러스트가 서로 멀다. 그러니까 월드 링키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이 포인트들에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순서대로 보나 봅시다. 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이 민 디스턴스라고 합시다.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싱글 링키지, 민 디스턴스, 심플 링키지라고 봤을 때, 미니멈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묶었다고 했을 때, 각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묶어야 되는 클러스터링은 가장 가까운 거, 3과 6번이 묶어서 얘를 이렇게 묶는 게 첫 번째로 묶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묶는 것은 일단 데이터 포인트끼리 묶는 디스턴스 이게 있는 거고, 아니면 1번이랑 얘랑 이 클러스터와 각 포인트들끼리의 가장 미니멈한 디스턴스는 이 디스턴스가 있고 D1이 있고 이렇게 D2가 있고 D3가 있는데 이 D1보다 D가 더 가깝다고 합시다. 더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얘를 2번으로 묶었어요. 그럼 3번은 어떻게 묶냐? 이제 포인트가 얘가 이 클러스터랑 가까운지 이 클러스터랑 가까운지 이 포인트가 이 클러스터랑 가까운지 이 클러스터랑 가까운지 아니면 포인트끼리 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클러스터끼리 거리가 뭐가 가까운지 라고 봤을 때 이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미니니까 2번과 3번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의 2호, 2일 거리, 3일 거리, 3, 4 거리, 이 거리를 했을 때 이 2, 3 거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세 번째 클러스터링을 묶는 것은 이렇게 묶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클러스터링은 그럼 이 클러스터와 디스턴스가 제일 가까운 게 4번과 5번 얘 중에서 얘가 더 가까워서 1번 중에서 4번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네 번째 묶고 다섯 번째 묶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묶었을 때 전체 다섯 번째 덴드로그램을 그리면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3, 6이 처음에 묶이고
2호가 묶이고, 그 다음에 2호랑 36이 묶이고, 4랑 묶이고, 1이랑 묶이잖아요. 그럼 2호, 36, 1, 4. 36 묶이고, 2호 묶이고, 얘네들 묶이고, 4일이라고 해야 되네.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그려지겠죠? 미니멈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맥시멈 디스턴스라고 하면, 얘도 처음에는 디스턴스 가장 가까운 거니까 얘가 처음에 묶이긴 합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기준으로 이번에는 뭐 얘도 디스턴스 그 다음까지는 여기 2번, 1번, 2번까지는 똑같이 묶이는데 그 다음에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의 거리는 맥시멀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5번과 6번의 거리예요. 이 4번과 이 클러스터의 거리도 이 두 개의 거리 중에서 이 거리를 선택을 하는 거고 얘와 얘의 거리도 이 가장 먼 거리인 얘 거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1번과 4번 거리가 있겠죠? 그럼 이 네 개의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이거였으니까 그럼 얘를 기반으로 세 번째 클러스터가 이렇게 묶입니다. 그럼 이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얘의 클러스터 두 개 중에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가장 먼 거리가 여기서도 5번과 6번이 가장 멀겠네요. 이 클러스터 두 간의 거리는 맥스 거리가 이거인 거고 얘와 1번의 거리 이 클러스터와 1번의 거리는 얘 맥스 거리가 이거인 거고 얘는 이렇게 거리인 거고 이 세 개의 그 다음 클러스터는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두 개 클러스터 합쳐서 그럼 얘도 덴드로그램을 그리면 36, 4, 2, 5, 1. 36 첫 번째로 묶이고 2호가 두 번째로 묶이고 세 번째가 36, 4, 그 다음에 2, 5,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덴드로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룹 에버리지도 그 각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에버리지한 전체 포인트의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묶는 순서가 생길 수 있고 월스 메소드는 말했듯이 여기에 디스턴스 얘를 이렇게 묶었을 때 증가하는 베리언스 이렇게 묶었을 때 증가하는 베리언스 이렇게 묶었을 때 증가하는 베리언스를 기준으로 그 베리언스가 덜 증가하는 방식으로 묶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는 게 베리언스가 덜 증가하니까 이게 세 번째로 묶이는 클러스터가 되고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묶는 게 베리언스가 덜 증가해서 얘가 네 번째로 묶이고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로 묶이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묶어가는 게 하이어키컬 그 아글로머레이티브 방식으로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 모든 K에 다 묶일 때까지 계속 묶으니까 클러스터 K개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보고 나서 적정하게 클러스터가 몇 개를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텍소노미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소노미가 한글로 뭐죠? 대칭도? 어쨌든 그냥 그 자체 데이터를 분포를 이해하는데 좋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한 번 묶이고 나면은 이걸 다시 푸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최종적으로 글로벌한 옵티마
오토마이션이 되지는 않은 거고, 정의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최적화 문제도 아니고 그냥 퓨리스틱하게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씩 묶는 거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작동이 안 되고, 또 되게 각자의 매저에 따라서 묶이는 방식이 다르는데, 걔네들이 각자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뭐, 노이즈나 아웃라이에 민감하다든지, 등등의 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일단 저도 모르고 렉처노트를 만들려고 준비를 보니까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또 하나의 렉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스킵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means나 아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이 뭐 있으니까 걔네들 참고 자료를 한번 다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